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적반하장입니다. 가게 문을 열려고 봤더니 문 앞에 떡하니 승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전화했더니 차주가 하는 말, 거기가 당신 땅이야? 또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 흉을 잔뜩 썼습니다. 밖에서 밥 안 먹고 들어온다고 남편 땡땡이랍니다. 땡땡은 욕이죠. 그를 우연히 발견한 남편이 따졌더니 아내 왈, 내가 거기에 당신 이름 써놨어? 뭐가 문제야?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9월 1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와, 오늘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생활 논란 1년 만에 공식 석상에 선다. 지금 아마 6시 3분이가 아마 지금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 이야기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부산에 갔는데요. 어허. 그 이유는 오늘 제34회 부일 영화상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오늘 모습이에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참석을 했는데 워낙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보니까 이곳에 참석을 해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식전 핸드프리팅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한 겁니다. 아하. 이곳에 참석한 이유는 사실 나무주연상 시상자로 나섰는데 지난해에 이미 정우성 씨가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수상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날 핸드프리팅 행사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에 정우성 씨가 모습을 보였는데 검정색 정장에 다소 굳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에 입장을 했는데 좀 달라진 모습이죠. 일단 수염을 기른 모습인데 그러네요. 이것이 뭐 심경을 반영한 뭐 수척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스타일의 변화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정우성 씨가 지난해 11월에 혼외자 고백 논란 이후로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그렇죠. 했었는데 약 1년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나는 공식 석상인 만큼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일단 정우성 씨 수염 길러도 잘생겼어요. 일단 잘생겼고. 네네. 근데 오늘 핸드프린팅 아까 뭐 된 것도 들어봤지만 핸드프린팅 행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과연 저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소감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정우성 씨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올해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영광이다. 다만 함께하는 영화가 없다는 게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앞선 영화제 때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을 들고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자기의 영화, 차기작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해석이 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거의 1년 만에 공식 석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런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김현준 평론가님. 아니 그럼 1년 사이에 진짜 연예인인데 아무 활동도 안 했나? 배우인데?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공식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 혼외자 논란이 부각되었던 게 벌써 작년 11월. 그러니까 뭐 근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당시에 그 직후에 어떤 그 시상식 무대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공식 친부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공론이 있었고요. 이후에 사실상의 공식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네. 9개월 후에 또 한 번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뭐였었죠 그때? 오랜 기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맞다, 언론 맞다. 보도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맞다. 네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우성 씨가 어떤 특별한 입장,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게 맞습니다, 내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부간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니까 네. 일반 대중들 생각으로는 그럼 정말 혼인신고하고 유부남이 된 게 맞는가?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거죠. 네.
일단 핸드 프린팅 행사 모습은 사진으로 이제 저희가 막 들어오자마자 그 따끈따끈한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지금 지금 상은 다른 배우에게 상을 주는 배우나 감독에게 상을 주는 그 사진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혹시 안진용 기자님 아직 행사가 다 끝난 게 5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아직까지도 행사 말미에 또 기자들이 막 따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난번 청룡 영화제 때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혼외자에. 오늘도 뭔가 자신의 사생활 관련 입장 밝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앞선 혼외자 논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무대에 서기 전에 이미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냈었고 그 다음에 대중 앞에 서면서 다시금 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은 사실 앞서 그 혼인 신고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걸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그럼 그동안 이 정우성 씨는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품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 작품이 하반기 연말쯤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이 작품 활동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은 이 작품과 관련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중들과 소통을 한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정우성 씨가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보다는 사생활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계속 피하는 모습, 점점 더 언론을 멀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공식 행사, 지난해 본인이 수상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듬해 시상자로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이고 네. 이렇게 대중들에게 노출함으로써 본인의 다음 행보를 위한 하나의 또 이런 시금석, 또 하나의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묘성 기자님, 이제 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아무런 입장이나 말 안 해도 팬심으로는 그래, 우리 정우성 씨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관대할 수는 있겠는데 일반 시청자 입장이나 또 일반 분들, 누리꾼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물론 지금 논란이고 의혹이긴 하지만 일반 여성에게 SNS로 직접 보내는 뭐 메시지, DM을 보냈다는 등 또 그 혼인신고 설입니다. 혼인신고 했다는 게 뭐 기정사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인신고 설도 나오는 마당인데 이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이 배우가 아무런 입장 안 밝히고 그냥 쓱 넘어간다? 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일반 여성들에게 DM을 보냈다 이 부분은 연예인으로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만 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아닌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 아이를 위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아? 라는 의문 역시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는 오늘 공식적인 행보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논란은 사생활의 영역이야 라고 한쪽에 밀어 넣어서 가둬두는 효과를 좀 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단순히 얼굴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꾸준히 작품을 통해서 설득하면서 사생활 논란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더 이상은 사생활 논란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아마 오늘 행사 끝난 이후로도 아마 정우성 씨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또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배우 황정민 씨인데 유모 할머니가 됐다고라고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뭐 투잡 뛰시나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돌봄 도우미를 구하신다고요? 네네네네. 지금 당장 예매하세요. 예매하세요.
지금이요. 어머나 어머나. 지금 두 번째 그 사진 요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황정민 씨인 걸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 그 앞에 영상 있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지금 예매하세요. 지금 당장요. 그 할머니 누구예요? 전 약간 보면서 공포심을 느꼈거든요. 처음에 분명히 할머니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황정민 씨의 목소리였잖아요. 둘 다 황정민 씨가 맞습니다. 어머나. 10여 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복귀하게 된 황정민 씨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린 건데요. 어머나. 극 중에서 아내와 이혼 후에 유머로 변장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아빠 역할, 영화로 많이 보셨을 텐데 미시스 다우파이어가 뮤지컬로 나오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세상에. 황정민 씨는 사실 평소에 말할 때 마지막에 예매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거칠고 투박하고 약간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 대화법으로 유명한데 네. 이번에는 웃길 줄도 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할의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하는데 네? 분장이 대단하잖아요. 어허. 정해진 시간에 그 분장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쭉 끌고 가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바삐 움직여야 하는 데다가 코믹 연기까지 보여주느라 능청스럽게 해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신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대박 사건이에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일단 두 가지가 놀라워요. 연극이 아니라 지금 뮤지컬이라는 얘기는 지금 극 중간중간 노래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게 일단 놀랍고 노래를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맨날 우리 보면 그 강력계 형사 막 법인 때려잡고 막 하는 그렇게만 알고 강한 이 카리스마만 봤는데 코믹 연기를 한다고라고라? 네, 황정민 씨 하면 천만 영화만 3편입니다. 말씀하신 그 강력계 영사 베테랑은 무려 1,300만 관객을 모았었죠. 그랬던 황정민 씨가 뮤지컬 노래를 불러 코믹 연기 굉장히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미 10년 전에 오케피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한 적이 있고 10년 만에 뮤지컬 복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뮤지컬 제작사 샘 컴퍼니가 황정민 씨의 소속사이기도 한데 아내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이렇게 부창부수로 아내와 함께 끊임없이 무대에 서는 역할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황정민 씨가 작품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역할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요? 원래 들어가 보면은 이분이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 이제 김민기 씨가 연출했던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었거든요. 결국 노래를 부르는 거는 황정민 씨에게 꽤 익숙한 일이었는데 네. 그러면은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 끝까지 그댈 지켜줄게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 소리쳐 보아도 누구를 위한 삶인가 달려가 보아도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날 휘몰아가는구나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자 대박 사건 노래 실력은 정말 출중하다는 게 일단 검증이 됐네요.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코믹 연기 황정민 씨 코믹 연기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황정민 씨가 뭐 아수라, 공작, 신세계 이런 영화들에서 좀 선 굵은 연기들을 많이 해오셨죠. 물론 중간중간에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는 요소들도 있긴 했지만 이게 황정민 씨의 코믹한 연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설정상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어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그 염정아 씨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OTT 영화 크로스에서 코믹 액션 연기를 선보이긴 했지만 본격 코믹 연기를 하는 황정민 씨의 모습은 참 보기가 드물었던 것 그랬죠. 같습니다. 황정민 씨도요, 강렬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초반에 코믹 연기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감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훈이와 성화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훈이와 성화 누군지 궁금하시죠?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감을 되찾으려 노력했다는 얘긴데 네. 이 상훈이와 성화가 길라잡이가 되어주면서 심지어 연습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구지? 그러면 아까 에? 하셨잖아요. 네. 상훈이와 성화가 도대체 누구기에 아니 베테랑 중에 베테랑 대배우 황정민 씨의 연기를 옆에서 지도해주나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분들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여보세요. 저기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이름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좀 이렇게 특이해서요.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되실까요? 미세스 다우파이어. 저분들이 저 또 두 어르신들이 상훈이하고 성화라고요. 김현주 변호사님 지금? 그렇습니다. 황정민 씨와 마찬가지로 유모 할머니 역으로 분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분들 역시 뮤지컬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 분이죠. 정성화 씨하고 정상훈 씨 두 분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유모 할머니로 분한 것입니다. 이게 대개 보면은 주역의 경우에는 뭐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각각 코믹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3인 3색 어떤 주인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뮤지컬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관객분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여장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뜻밖의 대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미모 대결인데요. 여장을 했을 때 서로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여성으로 분한 이 모습을 한번 봐주시죠. 네. 황정민 씨, 정성화 씨, 정상훈 씨가 각각 다우파이어로 모습을 바꿨는데 네. 이 세 분 중 미모는 누가 가장 뛰어난가요? 자, 즉석 미모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왼쪽에 황정민, 후보 2번 정성화, 후보 3번 정상훈입니다. 혹시 최명기 원장님 미용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으로 제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할머니, 미모의 할머니 같습니까? 미모냐 아니냐 중요한 것보다도 여성의 골격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저는 정상훈 님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참고로 정성화 님은요. 골격과 관계없이 가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본인한테 제일 신경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아름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격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하관이 네. 하관이 우리가 여성한테 그 생각나게 되는 약간 그렇게 두껍지 않은 하관이 있어요. 근데 정성훈 님의 하관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정성화 님의 하관과 비교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눈이 중요하게 되는데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큰 눈도 있고 작은 눈도 있고 여러 가지 눈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눈이라고 할 때는 좀 동그라면서 여성스러운 눈을 갖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저 셋 중에 가장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상훈 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상훈 님이 결과적으로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여성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할머니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야, 저분들의 이제 또 미모 대결뿐만 아니라 제 세 분이 모두 주인공이니까 과연 저분들이 주인공 나왔을 때 일단 티켓 파워 어느 분이 주인공 나올 때 티켓이 또 많이 팔리는가 경쟁이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미세스 다우파이 뮤지컬 또 대박 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또 그 친숙한 이상벽 씨가 나왔는데 아니 안지훈 기자님 동생들이 오빠면 오빠 뭐 형이면 형이지 뭐 아빠가 뭐예요 이거? 이상벽 씨 하면 원조 국민 MC죠. 네. 근데 이분이 7남매 중에 장남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예. 게다가 7남매나 있어요? 네, 7남매. 그중에서도 첫째입니다. 와. 황해도 이북 출신인데 아무래도 이 책임감을 갖고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동생들은 또 터울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상벽 씨를 아버지같이 든든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이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서글프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고등학교에서 다음 진학을 할 때인데 본인은 원래 정치 외교학과를 꿈꿨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네가 재산, 지연, 학연 뭐가 있냐? 아버지가 은퇴하면은 동생 중 절반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죠. 아이고. 또 아버지 역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 디자인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나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력조차 본인에겐 사치일 수밖에 없었다는 아이고.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참 억울하게 태어났구나라고 한탄하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삶의 무게를 양 어깨에 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장남의 책임감 탓인지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것까지 떠맡게 됐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 중에 끝에 6, 7번을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제 중학교 때 1, 2, 3, 4는 아버지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미리 아들 날 걸 예상을 해서 다 남자 이름을 졌어. 상렬이, 상덕이, 상호이가 다 여자 이름이야 지금. 어머. 걔도 여자 낳는데도 그냥 그거 쓰라고 해. 아버지가 그렇게 애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야. 요번에 난 애는 네가 이름 지어라. 근데 이름이 씩씩해. 그래서 쇠철자를 쓰자. 그래서 이름은 상철이. 네,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보더니 이름 괜찮다. 그게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7번이 나온 거예요. 그거 지등길에 걔도 하나 지어라. 기집애니까 구슬처럼 이쁘게 상옥이. 상옥이 이쁘네. 내가 지어줬다니까. 영화 같은 얘기인데 최병견장님 동생들 이름을 그리고 이상벽 씨가 중학생 때 나이 때 동생들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네, 그러나 저는 그럴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상벽님의 아버님이 사시던 시대에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가장이 진짜 죄송하지만 뭔가 이렇게 아프거나 그렇게 되잖아. 그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제일 큰 형, 큰 오빠가 그 나머지 제일 어린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갖다 짓게 했을 것 같고요. 또 이름을 갖다 이제 돌려서 짓게 되잖아요. 5째부터는 쓸 수 있는 한자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이상벽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상벽 선생님은 좋은 이름을 갖다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그 동생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버지인 내가 건강이 힘들어서 안 좋아지더라도 은퇴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결국 너의 몫이다라는 걸 갖다 아마 넌지시 암시해주는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동생들 이름을 손수 지어줄 정도로 다정다감한 모습도 있었지만요. 동생들한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면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7마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요만한 집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찍 퇴근해서 좀 쉬려고 그러면 애들이 떠들면 야 오빠 들어와. 그럼 애들이 조용해. 막내 상옥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손등을 밟았대요. 걔. 네. 손등을 밟았으면 이래야 되잖아. 이걸 못하고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절대 나한테 근접도 못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오빠 이거 뭐지 좀 가르쳐줘. 잘 모르겠는 거야. 너무 쉬운 건데 그걸 몰라. 그래. 그 한마디에 기절했다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아니 이게 실화예요? 문제 가르쳐달라고 왔는데 동생이 아니 쉬운데 이것도 몰라 그 한마디 기절했다. 이거 진짜예요 이게? 분명히 자기에 맞게 약간 맥락을 끊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호랑이 장남 이상벽 씨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말 무섭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부모님께서 장남의 그 권위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약간 조성하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형한테 오빠한테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현재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까 형님에게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지금은 형이 오빠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살지 않았지만 저도 사남매인데 사남매의 셋째 아들인데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 큰형을
장남 말은 아버지와 같은 거야라고 다 듣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장남,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삶의 무게를 이 양 어깨에 짊어지다 보니까 동생들 앞에서 약한 모습도 잘 못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도 K장남, K장녀들이 짊어져야 되는 첫째로서의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 밑에 이렇게 올망졸망 동생들 딸려 있고 그럼 어머니 고생하시지 아버지 고생하시지 사실 어머니 아버님 다 일하고 나가시면 장남이 아이들 키우고 건사하고 그러는 집안들이 굉장히 그쵸,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느껴지고 본인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도 어떨 때는 그거를 내색하지 못하고 감춰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방금 본 짧은 영상만으로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 국민 네. MC 이상벽 씨에게는 또 다른 아픔도 있어요. 한국 전쟁 중에 일사후퇴 당시에 네. 4살 나이의 여동생을 그 북한 황해도에 두고 왔거든요. 아. 근데 어머니가 동생이 어리니까 업고 이상벽 씨 손 잡고 나오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거기 어부네는 두고 가라 해가지고 어차피 금세 다시 올 거니까 싶어서 애를 내려놓고 애 둘을 데리고 건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내려놓고 이상벽 씨 손만 잡고 내려왔는데 그 길로 다쳐서 이제 그때부터 못 봤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가족의 이 실향민들의 이 북한 고향을 그리는 그리고 가족을 그리는 아픔은 정말 끝이 날 수가 없는 아픔이잖아요. 지금 분단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북에 온 딸을 두고 온 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어분 동생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매번 그렇게 되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 실향민들 이산가족 상봉을 주제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매번 신청하고 이상벽 씨 출연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만남이 불발되기 일쑤여서 아직까지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르긴 몰라도 이상벽 씨하고 어머님은 그 80년대인가요? 그 K본부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거기에도 신청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 좋다라든가 뭐 여러 프로그램들에 다 신청을 했었어요. 세상에. 남북의 창에도 나오셨고 그래서 같이 그 휴전선까지 같이 가는 장면도 막 방송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벽 씨는 어머님이 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작년에 MBN 알토란 프로그램에 어머니 100세 생일 파티를 해주는 진짜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는 100살이 넘으신 그러시죠. 굉장히 이제 고령의 연세이신데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정정하시네요. 되게. 너무나 즐겁게 사신다는 거예요. 취미 삼아서 노인 유치원이 요새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우리 양로원이라는 말보다 더 약간 귀엽게 느껴지는데 귀염. 아니 어떻게 백수를 맞으신 어르신의 얼굴이 저렇게 소녀같이 해산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상벽 씨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노인 유치원을 노치원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노치원에서 너무 다양한 취미 활동도 즐기시고 어머님이 반장도 하신다는 반장, 거예요. 대박. 연세가 제일 많으시고 리더십도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 실향민으로서 내려와서 옛날에 그 고무장갑 없이 나루터에서 빨래도 다 하면서 그 7남매를 먹여 살리셨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정하게 사시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하고 이 100세 나이에도 건강하고 유쾌하신 모습이 네. 보기 좋아서 많이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방송 생활하시면서 이상벽 네. 씨랑 같이 뭐 네, 진행도 해보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뭐 늘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시기도 네. 하고 원조 국민 MC시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백수를 더 넘기셔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네. 이상벽 씨도 지금 상당히 연세가 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저렇게 곁에서 늘 지켜봐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DNA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어머님으로부터 또 물려받기도 했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신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말재주라든가 말솜씨 이런 네. 게 아마 그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딸도 같은 방송인을 하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K본부 아나운서 그 출신이죠. 네, 이지연 이지연 아나운서. 씨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솜씨는 이렇게 좀 대를 이어서 DNA로 물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같이 됐는데. 진행도 하고 그랬나 봐요. 네, 어머나. 그러니까 부부 MC는 있었어도 부녀 MC는 최초로 하신 거래요. 진짜네, 공동 뭐. 진행을 한 적이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상벽 씨에 따르면 이제 딸 이지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공부를 잘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잘하게 생겼네.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진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장래 희망 이런 거 적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나운서 이렇게 딱 적었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꿈을 꾸기 마련이니까 그냥 네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진짜 그 아나운서에 도전하는 걸 보고 속으로는 약간 당황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어떤 전형적인 아나운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모 같은 게 그래서 저렇게 도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외모로 보나 또 진행하는 솜씨로 보나 아주 정말 특출한 부녀지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와 이렇게 또 행복하고 다복한 진짜 이상벽 씨의 가족사를 또 들어봤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늘 우리 곁에 남아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인터넷에 내 욕을 하는 아내, 아니,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이 고민이 뭐 남편분이 올렸나 봐요. 맞습니다. 40대 초반 남편의 고민 사연인데요. 어허. 아이 둘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 근데 함께 쓰는 노트북에서 이것을 발견한 후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네. 합니다. 자, 일단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네. 아내와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 노트북을 들고는 나 노트북 좀 쓸게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들어와서 인터넷 창을 딱 열었는데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로그인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커뮤니티의 충격적인 글 제목을 보게 됐는데 그 제목인즉 남편 XX 꼴 보기 싫어요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뭐 세상에.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인터넷 커뮤니티에 로그인이 돼서 열려 있긴 하지만 저 글은 다른 사람이 쓴 게 열려 있는 거겠죠? 설마 이 아내가 쓴 게 아니겠죠? 네, 남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글을 읽고 있어?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닉네임을 보니까 아내의 닉네임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걸 클릭해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된 거라고 어머, 합니다. 앞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남편 XX 꼴 보기 싫어요. 주말에 출근한다고 나가는데 자기 혼자 신났네요. 아이 둘 키우는 거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푸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약하게 표현한 거고요. 아하. 남편분은 처음에 이 글을 보고 기분이 당연히 나빴는데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아이 키우느라 답답하다 보면 뭐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네. 커뮤니티에 아내가 올린 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전에 있던 글들도 한번 살펴보게 사람이 또 됐는데 그렇게도 심리가 또 한번 더 다 보게 되잖아요 또. 그랬는데 더 원색적이고 인격적인 비난이 많아서 손이 어머나.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던 그 내용도 표현이 원색적이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더 원색적이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남편이 부들부들 떨릴 법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여러 개 이어진 거예요. 아내의 또 다른 글이요. 남편 XS 밖에서 밥 먹고 오지. 아우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왜 자기 밥을 차려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밥 그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고 밥 얘기하는 앵무새라고 밥무새 뭐 이런 표현까지 아유. 이런 비하 표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아내의 글에 달린 그 댓글은 이혼하세요. 저도 저런 남편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돈 벌어다 주니까 참고 사는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는 거예요. 남편이요. 정말 그때부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일단은 그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아내가 쓴 이 글들을 다 캡처를 했다고 합니다. 괜히 듣는 제가 지금 또 떨릴 지경인데 그럼 안진용이 우리가 뭐 사실 확인, 이른바 팩트 체크란 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캡처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떨리는 손이지만 들고 와서 아내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남편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게 물어보기 전에 마음 먹었대요. 아내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타이르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아하. 근데 막상 이야기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허. 자, 남편, 당신 인터넷 커뮤니티 해? 물어보니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라고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약간 자, 그래서 남편, 이거 당신이 쓴 글 아니야? 라고 해서 아까 캡처까지 받아놨다고 네네. 했죠? 증거를 들이민 겁니다. 짠, 그러자 짠. 아내, 그런 거 올릴 수도 있지 쪼잔하게 왜 그래? 내가 거기 당신 이름 썼어? 원래 동네 아줌마끼리 남편 험담도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적반하장이죠. 자, 이 태도 때문에 남편은 일단 마음을 다쳤고요.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평소에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고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고민까지 생긴 거죠. 아, 왜 안 그러겠어요? 일단 이 충격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최명기 원장님, 아내 뭐 꼭 여기서 이 사연만 놓고 보는 거니 꼭 이제 배우자도 있을 수 있, 다른 배우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남편 욕을 하면 와, 아이고 시원해, 스트레스 막 풀려요,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되고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글로 올리면은 본인이 풀린다기보다는 약간 정리된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하다가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게 될 때마다 네. 그거를 꼭 해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저기에는 호응을 해주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댓글이 쫙 달리는 걸 보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힘들 때 그 댓글을 보면은 내 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멈추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때로는 왜 글 안 들어주세요? 무슨 일 없어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여기에는 나쁜 효과가 있게 돼요. 뭐냐 하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가던 것도 그쵸. 이것도 쓸 수 있네? 이것도 쓸 수 있네 하다가 나쁜 점이 점점 확대 재생산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짧게 생각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요. 길게 생각하게 되면은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5만 가지가 다 이제 트집 잡을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그런 소재거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최명기님 내친 김에 이 글을 본 남편이 받을 충격은 혹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다 누가 나를 흉내내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문 직업으로 이제 자기 목소리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 목소리 들어도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렇죠. 사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리에서 누군가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을 갖다 내가 보게 되잖아요. 왠지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에 묘사된 본인의 모습 때문에 일단은 본인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행동한 게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또 두 번째 상처받게 되는 이유는 나는 속으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해준 내 행동을 전부 다 비웃었던 거야.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지. 저렇게 단란했던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뭔가 집에서 행동을 할 때마다 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마 이 남편분은 부들부들 떨릴 마음일 거예요. 이 남편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최종 고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본인의 사연을 공유하기에 앞서서 이 남편은 상당히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연을 공유하게 되면 나나 내 아내나 결국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속이 터지겠다. 이렇게 싶어서 아마 사연을 공유했던 것 같은데요. 네. 남편의 최종 고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나 있어요. 네, 네. 우선은 솔직히 이 결혼 생활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세상에.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다른 남편분들이 만약에 나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은, 그러니까 아내의 이런 행동을 알게 된다면은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의문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그러면 일단 고민을 주셨으니까 해결을 해볼게요.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다뤄볼게요. 진짜 다른 남편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안진용 기자님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직업이 기자잖아요. 네.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저런 마음이 들까를 의심하거든요. 아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 누군가 어떤 이유로든 저를 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이 남편,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알게 된 순간 굉장한 상처가 되는데 그래도 의연하게 아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아내의 태도입니다. 거기에서 적반하장으로 여기 딱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다들 그렇게 해. 그 얘기인즉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내가 단 한 번의 사과라도 있었다면 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저 역시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속내를 어딘가 털어놓는 것도 분출의 창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내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삼았을 때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맞아.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결혼 생활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고 보니까 오만정 다 떨어졌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식탁이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아내 얼굴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의 첫 번째 고민이 허준 변호사님이 이혼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 이혼 사유 돼요?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이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님도 없는 데서 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남편이 봐서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 얘기하면서 좀 마음을 풀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히 중대한 사유라든가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 남편분이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안고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무슨 행동할 때마다 저 속마음은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다면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파탄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아내가 아까 안 기자님께서 그리고 최병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방법들을 써서 사과도 하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저의 이 경험에 따른 팁을 드리자면 네네네. 남자분들이요. 네. 욕하는 것만큼 상처받는 아내들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두 개가 있어요. 뭔데요? 쪼잔하다, 무능하다. 이런 쪼잔하다는 말들 뭐라고? 쪼잔하다 하고 무능하다. 무능하다. 남편분들이 이 말 들었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느껴진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욕하는 게 차라리 낫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 쪼잔하다, 아까 뭐 쪼잔하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아내분 남편한테 쪼잔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역지사지 입장 바꾸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 남편분이 출근해가지고 출근해서 주말에도 출근해요. 주말 출근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야 우리 아내 있잖아. 막 그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 글을 남편이 읽었으니 당연히 지금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차 한잔하면서 또는 산책하면서 미안한 속마음을 좀 전해본다면 금이 가려고 했던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말고요, 세상에. 어머나 제목만 봐도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16일입니다. 울산 남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반려동물 수제 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가게 문을 보니까 가게 문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관리상 그 가게 앞에는 차를 잘 대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문을 닫은 상태니까 차를 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영업 시작해야 하니까 차량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차를 좀 빼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하네요. 전화를 받고 나타난 차량 주인.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상이 준비됐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근데 제 문제래요. 앞으로 내 분명히 계속 조사할 것이다. 어머머? 안진용 기자님, 이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업주분은 부드럽고 상냥하게 엄마 안녕하세요. 네, 라고 네네. 네, 차 앞에 대놓으셔가지고 문 앞에 딱 대놓으셔가지고 하면서 정중하게 웃으면서 차를 이동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지금 저 사람은 지금 태도가 뭐예요, 진짜? 자, 여기서 하나 저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저 CCTV 영상 속 시간대는 아침 6시입니다. 그러네요. 즉, 저 차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연락할 수 있냐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같은데
하지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가게 문을 딱 막고 있으니까는 영업 방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혹시라도 반려견이나 주인이 들어오다가 목줄이 차량을 스쳤을 때 그럼 차가 또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듣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저 주인이 얘기를 하죠. 문자도 드렸는데 전화로 바로 하기 전에 문자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차주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 계속 앞에 주차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뱉었다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그러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남한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했으면 아이고 일찍 문을 여시네요 하고 그냥 조용히 차를 이동하면 될 일이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연락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기가 당신 땅이야? 어떻게 지금 업주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죠. 아니 뭐 평상시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남의 영업장 앞에 차량을 아니 대도 어쩜 저렇게 바짝 들이댈 수가 그러니까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몸을 정도로. 비틀어야지 겨우겨우 들어올 정도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주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서 누리꾼들 역시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본인 땅도 아니고 주차구역도 아닌데 대체 왜 가게 문 앞을 막은 거냐? 어떻게 저기다 주차를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사람 드나드는 입구를 막는 거는 엄연한 영업방해다. 네. 또 그 와중에도 사장님은 안녕하세요라고 그러니까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하는 그쵸, 분 그쵸.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남성분이 아까 약간의 엄포성 또는 어찌 들으면 협박성 발언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여기에 주차할 거니까 두고 봅시다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업주분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을 때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집에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되게 분을 지금 못 이긴 채로 막 손이 막 발발 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와이프도 무섭기도 한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여기 매일 될 거다라는 말에 이제 저 와이프도 말씀을 뭐 그렇게 하시냐라고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너무 무서웠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가게 어떻게 혼자 가냐. 무섭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얘기도 듣고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올리게 됐어요. 아니 일단 이 업주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상했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표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 막 뛰고 막 손이 벌벌 떨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댁으로 막 들어가는 중이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아까 뭐 누리꾼들 반응 중에도 남의 가게 문 앞을 막은 건 엄연히 영업방해다 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실제 법적으로 저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죄입니다. 위력으로 그러니까 차를 주차해서 뭔가 위세를 보여주는 것도 위력으로 평가될 법하고요. 거기다가 정중하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저렇게 가게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저 글에 따르면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다 지켜볼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 모두가 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가장 무서워했던 앞으로 계속 여기 주차할 거다. 이거는요. 두 가지의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 점주의 재산에 계속해서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행위로서도 협박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불법 주정차로 국민신문고에 계속해서 신고하시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를 빼게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 같고요. 네. 필요하면 형사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최명규 원장님 저 남성분은 자기가 주차했는데 정말로 아까 안진영 기자님 설명처럼 새벽 6시 근데 보통 새벽 6시 가게 하시는 분들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시에 문 연다고 해서 10시에 문 열자면 딱 물건 파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른 새벽에 전화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내가 주차했는데 감히 뭐 이걸 빼라 마라 전화해?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가 화난 얘기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저 땅은 가게 주인의 땅이 아닌데 네. 저기다 주차했다고 자기 땅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 땅은 저분의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반성하고 사과하늘 오늘이라도 가서 사과하길 좀 기대를 해볼게요. 저 남성분요.